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 설령 그곳이 지구 끝이라도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바닷길이 개척되고 하늘길도 열렸습니다. 육지에는 기찻길이 깔렸습니다. 버스까지 추가돼 이동은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발명품, 자동차가 있습니다. 불과 13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내연 기관차는 지구인의 삶을 바꿔놓았죠. 그러나 자동차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8세기까지 지구는 그냥 고요했어요. 경제 발전도 뭐 또 아무것도 없이 왔었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급상승했어요. 특히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아주 수직 상승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했어요. 나쁜 가스를 많이 내뿜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 건데요. 탄소 중립 시대, 자동차 중심의 이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요, 교통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거예요. 승용차도 행복하고 대중교통, 보행자, 자전거도 행복한 정책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지구는 없다고 저는 봐요. 지구를 위해, 아니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탄소 중립을 위해 낯선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처음 약속했습니다. It's 1 minute to midnight on that doomsday clock, and we need to act now.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 기후 모범 국가로 바꾸겠다는 선언인데요.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는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30년 전부터 탄소 배출을 줄여온 EU는 매년 1.98%, 미국은 2.18%,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도 3.56%를 줄여야 하는 처지입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많이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송 분야에서 줄여야 하는 탄소 감축 비율이 제조업 분야보다 2.6배 높게 잡혔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수송 분야 탄소 감축은 그 산업 분야, 제조업 분야의 14.5%보다 한 2.6배 정도 높게 설정이 37.8%입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목표 달성이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가게 되니까 슬로프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40%를 줄여야 되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40% 줄인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충격이.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하면 자동차 생산은 7인 반면
자동차 운행이 93을 차지합니다. 운송 수단별로 보면 95.9%는 도로 수송에서 항공과 선박, 철도 수송은 다 합쳐야 4%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도로에서 이동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침 출근 시간, 교통이 혼잡하기로 유명한 파리입니다. 차량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트램이 자동차에 막혀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거리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를 수많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요리조리 뚫고 지나갑니다. 언뜻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이 장면. 그러나 여기에도 엄연히 운행 규칙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차선 위를 달립니다. 자전거는 맨 오른쪽 차선에서 바깥쪽으로 다닙니다. 차량은 이륜차를 보호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가용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이나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행은 규제하면서 걷거나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정책이 통했다고 하네요. Ça fait depuis 20 ans que la ville a une politique qui va nous permettre de réduire la place de la voiture pour bien sûr limiter la pollution de l'air, mais aussi limiter la pollution sonore, les nuisances sonores qui sont aussi une cause importante de contraintes sur la santé. Et l'idée, c'est de réduire cette place de la voiture pour aller vers plus de place pour les vélos, pour les bus, mais aussi bien sûr pour les piétonnes et les piétons.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함께 도로를 달리는 파리의 아침 풍경.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높이 210m, 한때 파리에서 가장 높았던 마천루에 올랐습니다. 역시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파리 도로는 구분 길이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꽤나 곧게 뻗어 있습니다. 우리는 번화가로 보이는 길 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꽤나 큰 도로로 보였던 이 길은 왕복 4차선이네요. 파리 도로는 대체로 좁아서 4차선이면 큰 축에 들어갑니다. 도로가에는 군데군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독특해 보이죠? 그러나 파리에서는 도로가에 지상 주차장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승용차는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속 30km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이곳이 특별한 곳일까요? 보시는 건 파리 지도입니다. 파란 선은 파리 외곽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시속 50km를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빨간 선은 상젤리제 거리 등 주요 간선도로인데 역시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제한 속도가 모두 시속 30km입니다. 파리에서는 30km가 보편적이고 50km로 달리는 게 예외적인 겁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비행기 운항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 보르도 노선 등 5개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불만이 많습니다. 국내 노선 108개 가운데 겨우 5개만 없애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Cette proposition a été réduite à 2h30 par la loi climat et résilience, avec une exception supplémentaire pour les hubs et les vols qui ont une majorité de personnes qui sont en correspondance.
Donc en fait, on voit qu'on commence à rajouter des exceptions, déjà une loi qui a été vidée de son impact, parce qu'aujourd'hui, 2h30, les vols pour lesquels il existe une alternative en moins de 2h30, ça concerne 5 lignes en France. 5 lignes et qui ne sont pas parmi les plus émettrices. 비행기 운행 제한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기차로 5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비행기 운항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기후시민위원회는 4시간으로 의견을 모았고 기후탄소법에는 결국 2시간 30분이 반영됐습니다. 유럽 환경청이 운송수단별로 1km당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조사했습니다. 비행기는 285g, 내연기관차 208g, 버스 68g, 기차 14g으로 비행기와 자동차가 확연하게 탄소 배출이 많았습니다. A씨는 오늘 2시간만 차를 빌렸습니다. 자가용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차를 사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A씨가 빌려 쓴 차는 전기차. 이 카쉐어링 회사가 소유한 차량은 모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아니면 몇 년 후에는 사업을 접거나 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파리에서는 2024년부터는 모든 경유차에 대한 진입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내연 기관차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On pense que c'est très important de prendre de l'avance sur ce calendrier. Il faut accélérer la transition écologique, il faut accélérer la transition vers le zéro émission. Donc c'est pour ça que nous avons une flotte 100% électrique avec des Renault Zoé et des Dacia Spring qui sont arrivés récemment dans la flotte. Donc c'est pour ça, on essaye d'accélérer cette transition à Paris. 그런데 이런 일정조차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량 규제 시기를 더 앞당기고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Non, à ce stade, ce n'est pas suffisant. Si on veut atteindre la neutralité carbone en 2050, il va falloir supprimer, sortir des véhicules thermiques beaucoup plus tôt et les interdire à la vente dès 2028, alors que ce qui est sur la table aujourd'hui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c'est 2035. Et ce que veut la France, c'est plutôt 2040. En fait, la France freine sur cette ambition climatique européenne. 파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녀간다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뒷길은 4차선인데 이 가운데 3차선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차량에 배분된 도로는 한 차선뿐입니다. 반면에 자전거는 양방향으로 다닙니다. 일반 차량은 아예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택시나 버스, 배달 차량만 허용해 통행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파리는 앞으로 이런 도로를 전체 도로의 1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파리 도심에 있는 한 회전 교차로. 이곳도 4차선인데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은 한 개뿐입니다. 차는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자전거는 양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불편하게 하고 자전거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Parce qu'on sait que c'est aussi l'argument d'efficacité. À Paris, les gens sont pressés. L'efficacité permet, et avec des pistes cyclables qui sont larges, les vélos vont plus vite, on peut absorber plus de trafic. Et c'est ça qui va aussi développer l'usage du vélo. On a un grand espace qui est réservé au vélo. Donc ça, c'est voilà, le plan vélo jusqu'à 2026. 파리 도로는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이런 모습인데요. 도로가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대신 인도를 넓히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녹색지대로 조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14만 대의 주차 공간 가운데 절반을 4년 안에 없앨 계획입니다.
Actuellement à Paris, la voiture et la place réservée à la voiture, c'est 50% de l'espace public, 50% des rues, des places. Et pourtant, ça ne représente que 13% des déplacements. Et au-delà de ça, il n'y a plus qu'un tiers des Parisiennes et des Parisiens qui ont une voiture. Donc l'idée, c'est vraiment de procéder à un rééquilibrage, puisque finalement, les personnes qui ont des voitures sont assez minoritaires et pourtant occupent la moitié de l'espace. 파리 도심에 사는 바스티드 씨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은 자전거에 태워서 데려다 줍니다. 쉽게 눈에 띌 수 있게 야광색 조끼도 갖춰 입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자전거 보관 창고가 따로 있는데 다들 이곳에서 자전거를 꺼내네요.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자전거가 더 빠릅니다. 승용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함께 씁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1.9km. 아이를 데려다 준 다음에 다시 직장까지 2.3km를 더 달립니다. 대학 때부터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파리에선 이게 제일 빠른 교통수단이랍니다. Ça fait à peu près une vingtaine d'années. J'ai commencé en prépa quand j'avais 20 ans pendant mes études. Et depuis, l'essayer, c'est l'adopter. Vraiment, ça va plus vite que tous les autres moyens de transport, plus vite que le métro et plus vite que la voiture. Donc, pour les déplacements quotidiens, c'est génial. 파리의 자전거 도로는 1000km에 달합니다. 이 중 300km가 최근 6년 사이에 새로 조성됐고 4년 안에 180km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자전거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파리에 가야 한다면 꼭 기억할 것. 승용차를 이용할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1000만 명이 살아가는 서울입니다. 꽉 막힌 도로, 꼬리를 문 차량 행렬. 대도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풍경인데요. 여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윤정 씨는 교통수단으로 주로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파리 시민들처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오른쪽 차선, 그중에 오른쪽 반은 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소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달리기 편해야 이용자가 늘 것이라는 생각인 거죠. 일단 차량과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함께 달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으로 늘 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이 타서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승용차에 수신호를 보내는 게 미숙하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자전거를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탓입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빌려주고 있는데요.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앱을 통해 대여하고 반납하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대여소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에 많습니다. 하차한 곳에서 목적지가 좀 멀다면 자전거를 환승수단으로 이용하라는 의도입니다. 먼 거리는 좀 전철 타고 가거나 뭐 차로 가는데 가까운 거리에서는 회사에서 이게 은행 보러 가는 일이 되거나 가까운 거리인데 자전거가 걷는 것보다는 빠르니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1200km로 결코 짧지 않은데요. 문제는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전거 도로의 64%는 보행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전거랑 보행자 둘 다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3,4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명이 사망하고 3,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릉이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을 물었습니다. 따릉이가 부족하다거나 대여 반납 등 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은 33%, 도로 상태나 도로 접근성 불편, 불안정 등 사용에 대한 불만은 51%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강이나 하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조성돼 있어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강변이나 천변 옆에만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생활권이랑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주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있더라도 보행자와 겸용도로라서 인도에서 같이 타기 때문에 보행자와도 섞이고 보행자도 안전하지 않고 자전거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뻗어 있는 세종대로입니다. 16차선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로였죠. 지금은 차선을 2개 이상 없애고 인도를 넓혔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전에 좀 좁았을 때는 막 사람들 어깨도 많이 부딪히고 그랬었는데 넓어져서 뭐 부딪히지도 않고 신호 기다리기도 편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건데요. 앞서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 조성됐고 서울역 고가도로도 인도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기존 도로를 인도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들은 반대하는 편이어서 도로가 인도로 바뀐 곳은 몇 곳 안 됩니다. 서울시도 파리처럼 규제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1997년부터 남산 1터널과 3터널을 지나는 개인 승용차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했는데요. 처음 제도를 도입했던 당시 혼잡 통행료가 2,000원이었는데 지금도 2,000원입니다. 초기에 이제 시행했을 초기에는 이런 교통 수요 감소에 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차량이 보통 한 8만 대 정도 다니는데 그걸 시행하고 나서 한 7만 대 정도로까지 교통 통행량이 줄었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 가격은 그대로다 보니까 점점 더 그 교통 수요를 막으려는 목적이 그런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통행 제한이 3년 전부터 실시 중입니다. 5등급 경유차는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15개 동 16제곱킬로미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재 면적이 너무 좁다는 지적입니다. 유럽 대도시들은 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800제곱킬로미터, 런던 1580제곱킬로미터로 규제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면적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를 좀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점차적으로 지금은 5등급 차량만 제한하고 있지만 점점 더 내연기관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4등급, 3등급까지 계속 그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한 수소 충전소. 충전은 예약제로 진행되는데 전용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시간에 최대 5대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수소 충전소는 고작 4곳뿐. 충전이 불편해서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수소차를 사라고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요. 충전하기가 네. 뭐 출퇴근하는 길에 충전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친환경차가 8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이브리드가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13만 대,
수소차는 10,000대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도 내연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2035년부터 퇴출 대상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4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면 탄소 배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가용은 2,250만 대. 해마다 50에서 60만 대씩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에는 2,700만 대로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가 436만 대 더 늘어도 내연 기관차는 하나도 안 줄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다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공해차 보급으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당장 2030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2050년에 뭐 100% 전환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할 수 있죠. 친환경차를 이른바 세컨드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기존의 내연 기관차를 폐차하지 않고 추가로 친환경차를 사면 차량이 증가하는 꼴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에 해마다 1조 5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탄소를 줄이는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세컨카 형태로 전기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진정한 연료전환을 한다라면은 기존 차, 폐차를 전제하든가 미소유를 전제했을 경우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로 보고 있는 거고요. 따지고 보면 친환경차도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전기차로 바꿨을 때 그 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건데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전기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탄소가 대량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과 일본 등은 자동차를 만드는 원료 획득에서 재료 생산, 차량 생산, 운행, 폐기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2025년부터, 일본은 2030년부터 자동차 전 과정을 평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인식이 덜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는 컨트롤에서 내가 타는 과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덜 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차가 어디서 왔고 내 차를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 비율은 40%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54%, 중국은 60%, 인도는 80%로 매우 높습니다. 온전한 친환경차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 2030년까지 30%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50년에는 목표대로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 가능해? 재생에너지 그만큼 확대하는 게 가능해?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탄소 중립해야 하지? 재생에너지 어떻게 늘려야 하지?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이죠. 제주도는 10년 전부터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의 16%가 제주도에 등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지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렌터카 업계도 이에 맞춰 전기차를 대량 구비하고 있습니다. 내수차 같으면 연료 주입해야 되고 이러는데 전기차 쓰는 고객들은 한 번 충전으로 한 400-500km 뛰니까 그냥 저희 직원들이 충전해주면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관광만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의 계곡 전설을 담고 있는 삼성혈. 태고적에 3명의 신이 세계 웅덩이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벚꽃이 유명한 이곳에선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주차장에서 방문객들의 차를 살펴봤습니다. 10대 중 1대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기가 2,000여 개 이상 구축돼 있어 충전에 큰 불편이 없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 결과인데요. 교통 분야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었더니 제주가 3.01톤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조사된 겁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하면 2.4배나 많습니다. 통상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대도시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대중교통 이용 정도가 상식을 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15.1%인 반면 서울은 65.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은 43.5%로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 않다라는 것은 대중교통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히려 승용차 통에도 렌트카가 많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도시 구조 자체를 전기차보다는 대중교통이 오히려 더 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약 1.4배, 인구 64만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 대공국입니다. 대공이 입헌 군주의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1인당 GNP가 세계 1위인 경제 대국입니다. 이 나라도 탄소를 줄이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운송 분야가 큰 과제인데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onc investir dans un transport, dans la neutralité écologique du transport, ça c'est énormément important pour nous puisque ça fait plus que 60% des émissions. Oui, parce que la neutralité carbone, on peut seulement arriver à l'avoir en changeant complètement le système de mobilité qu'on avait jusqu'à présent. Les transports et surtout la mobilité urbaine avec les grandes agglomérations, c'est un élément clé de la stratégie contre le changement climatique.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인파 속에는 많은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이웃 나라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 유동 인구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웃 나라에 살면서 출근을 룩셈부르크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도로는 항상 북적입니다. Beaucoup de gens qui viennent de Belgique, de France, d'Allemagne, ça fait quand même un important vivier d'emplois qui viennent de ces régions-là. Et donc, il faut les ramener en voiture, en bus et en train le plus proche possible de la capitale pour après qu'ils changent ou bien sur le tram ou les bus urbains par la suite. Mais aujourd'hui, beaucoup, comme je vous ai dit, 170 000 comptages sur les axes principaux de véhicules motorisés. C'est quand même énorme. 룩셈부르크에 트램이 운영된 건 불과 5년 전이라고 합니다. 유럽 하면 당연히 그림 같은 트램이 떠오르는데 룩셈부르크는 왜 최근에서야 트램을 깔았을까요? 아닙니다. 1875년에 트램을 처음 설치했다가 90년 만에 걷어내고 최근에 다시 설치한 겁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자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트램이 방해가 된다며 결국 철거까지 하게 된 겁니다. Et c'est d'ailleurs dans cette période-là qu'on a connu ce que nous appelons les 30 glorieuses, avec un essor économique important, puisque nous avons construit énormément d'autoroutes
Nous avons construit également les grandes entreprises automobiles, par exemple Renault, Mercedes, etc., qui ont connu un essor important à ce moment-là. Et finalement, auprès des hommes politiques, le tramway n'avait pas plus sa place. Et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dans de grandes villes européennes et dans de nombreuses villes européennes, les tramways ont été démontés entre 1960 et 1970. 도시 곳곳에서 트램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15곳인 트램역을 내후년까지 2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트램을 철거할 때는 50년 후에 다시 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겠죠. 룩셈부르크는 운송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는 해법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차를 선택했습니다. 도심에는 트램을 설치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경전철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Là, il y a les trains, les bus, mais beaucoup n'ont pas le choix que doivent prendre leur voiture. Donc, la problématique, c'est une optimisation du réseau des transports en commun dans le pays. 여기에 더해서 재작년 3월부터 무상 교통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등석 기차와 야간 버스를 제외하고 누구나 모든 교통수단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에서 무상 교통을 도입한 나라는 룩셈부르크가 세계 최초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에그레시 가족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도심으로 나들이를 간다고 하는데 아주 당연한 듯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에서 트램으로 갈아타고 처음 간 곳은 크리스마스 마켓. 음식과 기념품을 사고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다들 들떠 있습니다. 잡화점에 들러 가족들 선물도 골랐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깎았습니다. 에그레시 가족이 자동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선택한 건 무료라는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트램을 한 번 타는데 2유로였는데 지금은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Là, comme c'est gratuit, on ne se pose pas de questions en fait. Donc tout d'un coup, on est à proximité d'un arrêt de tram, on est avec des courses, hop, c'est rapide de faire juste un arrêt avec le tram, on saute dedans parce que de toute façon c'est gratuit. 룩셈부르크는 무상 교통 정책이라는 당근만 준 것은 아닙니다. 규제라는 채찍도 함께 들었습니다. 극장역, 시청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역입니다.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심에 가려면 이렇게 주변에 주차를 하고 트램을 이용하는데요.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기 위해 도심에는 주차장을 줄여서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Non, en fait, ce qui est vrai, c'est qu'ils ont changé l'organisation de la circulation à l'intérieur de Luxembourg. Et donc, les bus passent un peu à l'extérieur du centre-ville. Le tram, effectivement, passe. Donc, il y a moins d'espace pour les voitures, il y a moins de disponibilité pour les voitures. Mais en fait, il y a des parkings tout autour du centre-ville. Donc maintenant, on va avec sa voiture dans un de ces parkings et ensuite, on prend le tram ou on prend le bus. Donc on utilise moins les voitures dans le centre-ville. 룩셈부르크는 또 지난해부터 탄소세를 도입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올해는 톤당 25유로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연간 70유로에서 90유로 정도의 탄소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톤당 30유로로 세금이 오릅니다. Le Luxembourg, Le Luxembourg, dans sa loi climat, s'est fixé l'objectif de réduire jusqu'à 2030 de 55% ses émissions CO2. On veut être climatiquement neutre
au plus tard en 2050. Et donc, il faut accélérer la transition. Ce qui est important à savoir, c'est que la taxe CO2, c'est seulement un instrument horizontal qui touche chacune et chacun, où chacun doit payer s'il pollue. 이렇게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하고 승용차는 불편하게 하는 정책. 실제 효과가 있었을까요? 트램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하루 평균 17,000명이 이용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재작년에 무료 정책을 도입했지만 곧바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그러다가 트램역이 추가될수록 승객도 늘어서 최근에는 하루 평균 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t la gratuité nous aide comme un levier, en fait, vraiment de sensibiliser les gens, vraiment de les pousser à essayer ces nouveaux systèmes, avec l'attente qu'effectivement, après, ils vont changer leurs habitudes en général. Et ça fonctionne très bien. 교통부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대중교통을 늘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트램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다시 대중교통으로. 그렇게 트램은 룩셈부르크의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닌 힘은 생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곳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총 인구는 약 88만 명. 룩셈부르크의 총 이동 인구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재작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18살 이하 청소년만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65살 노인 그리고 23살 이하 청년도 해당됩니다. 화성시 전체 인구의 29%에 이릅니다. 당초 복지 영역으로 출발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하나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상 버스. 교통비의 지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들도 버스 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해서 좋다는 반응입니다. 무상 교통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매월 25일에 쓴 만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BTS UN 연설회 때문에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이제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약간 대중교통이나 이런 생활 속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차 말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탄소 배출을 좀 줄이면은 이제 버스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환경에 도움도 될 수 있고. 복지관에서 시니어들만 위해서 그냥 하루에 오전 2차례, 오후 2차례 운행을 해줘요. 그럴 때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노인들한테 편리를 주니까 지금은 아무 버스 그냥 시간에 맞춰서 타게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화성시의 또 다른 도전은 카쉐어링입니다. 화성시는 지난해부터 전기 자동차를 빌려 쓰고 있는데 낮에는 업무용으로 씁니다. 또 밤에는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빌려줍니다. 차를 빌리고 반납하는 건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시민들에게도 빌려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32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시청이랑 향남에서 2군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더 수요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은 동탄 권역까지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망포와 화성 동탄, 오산 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34.2km. 2027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적지만 가야 할 길을 정하고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크게 부족해 대안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거나 또는 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바꾸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 전제는 그런 대중교통 인프라들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잘 따져보면 실제로 지방도시의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길. 늦은 만큼 험난합니다. 보다 확실한 해법은 자동차의 숫자를 줄이는 건데 특히 자가용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차량은 92%가 자가용이고 영업용은 8%가 채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승용차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보행이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 근간이다. 또 우리나라도 내연 기관차의 퇴출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물량에서 자동차의 내연기관 판매 금지 로드맵 그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로드맵을 발표해야 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강제를 해야 돼요. 강제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기술 발전은 강제해서 이루어졌지 자발적으로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친환경차로 바뀌면 부품 감소로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자동차까지 덜 팔린다면 사정은 더 심각해지겠죠. 내연기관차 산업이 전기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퇴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 백서 등에 따르면은 이제 전기차 전환했을 때에 부품 수는 한 3분의 1 정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중심인 도시, 자동차가 주인인 도로. 아직은 자동차 이용이 더 편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훨씬 불편한데요. 하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가 갈 길은 자동차 없는 세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요? 승용차를 타더라도 좀 배출이 덜 될 수 있는 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이 아니라 걷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작은 차 또는 대중교통을 모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흔히 우리 BMW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버스, 메트로, 이거는 이제 지하철이고, W, 워킹.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도보를 하거나 또는 요새는 아까 1인 교통수단, 자전거, 퀵보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타는 거, 이용하는 거, 그게 그냥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위해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을 수 있습니까? Yes or no?